김영하 작가님이 정의하는 기적, 이건 뭘까요? 뭐 저도 그 아까 김상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일이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줘야 된다. 확률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와 기적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기쁨, 또 인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간 남았네요. 거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근데 셰클턴은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 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그 스콧 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은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경쟁해야죠.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000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이배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근데 그 요리사도 공고문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그냥 남극점 갈 사람? 예,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배가.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 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 하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20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이제 버려요. 그 케이스를. 케이스, 담배 금으로 된 케이스. 걸. 예,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뱃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딱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는 게.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예, 예.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g 정도 나갔대요. 그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네.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저걸 근데 그걸 타고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그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5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2척 있었기 때문에 야, 갈 수도 우리도 있었네. 가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그런 리더십 때문에 쉐클턴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면도 좋고 윤리적이었다는 거. 굉장히 그 쉐클턴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이제 대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원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대원 성향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열심히 관찰하고 쟤는 ENFP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잘난 척이 심하다. 자기 텐트에서 재웠어요. 다른 대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얘는 별로 할 게 없네 그러면은 뭐라도 일을 맡겨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가 불만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세클턴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자리를 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탐험가로는 벤조, 드물게. 글쓰기. 네, 그리고 네. 놀이. 왜 예술을 언제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거 탐험을 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간 날이 며칠 없어요. 견디는구나.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럴 때 이걸 견디게 해준 게 이제 예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연주하고 축구 경기 열고 그리고 뭐 음악 감상회 같은 걸 열어요. 축음기를 하나 또 갖고 갔거든요. 예, 크리스마스든 뭐든 억지로 막 기념일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표류한 지 1년째 되는 날도 기념해요. 우리 기념일. 좋은 날 아니잖아요. 조난 기념일. 네, 이런 거. 야, 우리 드디어 표류한 지 1년 됐다. 또 먹자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대원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싸우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똑같이 북극 탐험을 가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똑같이 그 부빙 속의 좌초예요. 근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해요. 갇힌 지 얼마 되지도 난 않았는데 살겠다.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해서 사라져 버려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하자 남아있는 선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서로 파벌이 나눠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래서 거기는 결말이 좀 끔찍했어요. 이걸 보면 쉐클턴 같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놀게도 해줬잖아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원들이 자기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웃어 넘겨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뭐 이러면은 막 웃고. 저희도 애들이 방쇼피님 흉내 자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 들으시면 특유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뭐 그때 긴장 확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네. 근데 앞에서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네네.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도 그런 것 있어.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희망이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나서 이렇게 쓰고는 쓰고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럼요. 자기가 미래에 읽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굉장히 객관화돼요. 그럼요. 사실 내 이야기지만 이게 제 3자 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앞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때에도 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감정은요 동물일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 언어 이전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악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문법은 법칙이. 로고스의 세계고 논리의 세계거든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말 격렬한 감정도 쓰는 동안에 문법을 지켜서 하다 보면요 그렇죠. 조금 정제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셰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몇 년 어려울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 몇 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노래 리더. 앨범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 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셰클턴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랩을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뭐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셰클턴식의 리더가 돼주는 거 너무 중요한 시기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시네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인자입니다. 다양한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뭐 사실 좋은 리더란 셰클턴 책을 처음 읽을 때 나와요. 그들은 그 부빙에 갇혔다.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의 행운은 유일한 행운이죠. 셰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운명이 정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원 살려서 돌아간다. 그거 지켰잖아요. 낭만 있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최고의 행운 셰클턴. 네. 네.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최고의 영웅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네네. 그들에게 행운인 것은 셰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과학자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인다면 거기에 등장할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아. 이미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어.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우리 다윈님?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신학-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네.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아.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하고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근데 비그로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네.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쪽이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이 되지 이제. 예,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다는 거죠.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정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물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말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아, 네?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 좋은 개끼리 계속 했듯이. 아,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아, 그럴 수 비둘기 있겠네.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다만한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아.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아,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것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아,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정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네.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네.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짝짓 그렇죠. 네.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네.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살아남는.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김명화 선생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 누가 떠오르셨는지. 아,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드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예, 저서가.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이런 거.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네.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오.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아,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지.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아,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근데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르쉐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르쉐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르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작가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네.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작가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었을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해주고.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이니까.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혼자. 넣은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예,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대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뭐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근데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4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몰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그런-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죽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존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언제나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리고.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그게 거죠.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말씀 보면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네.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네.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헤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아 이런 책몽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류시카 같은 꺼내도 새로운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그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왔어. 내가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박사님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혹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이죠? 노블이라는 게 이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이그 노블은 그 반대 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약간 이미 약간 그 질감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그노블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뭐 아, 네.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네.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리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 센스. 수준의 차이.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네. 커피? 네, 맞아요. 네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실제로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고.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하는 띄울 수 거. 있어요. 충분히 강하면. 재밌는데요?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근데 있지만 그걸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오, 나도- 개구리가 반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아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렇게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저는 사실 이 이그 노벨상의 그 시상식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축제 같이 진행을 해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좀 더 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시상식이구나. 일단 이 시상식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큰 홀, 그렇구나. 굉장히 큰 홀에서 샌더스 홀인가? 큰 홀에서 하고 Please unveil the human aerodrome. 그 전 과정이 완전히 유머로 꽉 차 있는데 여기 그 참석자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게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버드니까 하버드, MIT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앞에 나온 사람에 맞추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낭만적이네. 단상이 종이 비행기로 꽉 차면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이 글라우버가 그걸 청소해줘요. 이렇게 이제 와, 청소 너무 복장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이 물론 다 오지 않지 반도 안 올 텐데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한 7살이나 6살쯤 된 여자 아이가 나와요. 네. 걔가 이제 스위티 푸인데 나와요. 달콤한 똥. 달콤한 똥. 그래서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꼬마애가 플리즈 스탑
I'm bored. 아 그만 좀 해요. 듣기 싫어 죽겠네 나 이거는. 지루해 죽겠어 그러는 거죠. I measure good weight and caps. I measure again. Oh. 다음에 상금은 그렇게 10조 달러인 적이 있었어요. 10조. 진짜 달러로 주는데 10조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5천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로 준 적도 있고 계란을 못 산다 들었는데. 순금을 준 적도 있어요. 순금.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인 금가루네, 금가루. 네.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주고 받은 건 사실은 있고.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죠. 이호 교수님은 뭐 새로이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싶은 상이 있으시다면? 아, 그렇죠. 이제 우리 교수님 뭐 이그 노벨상이 있듯이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네네.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하늘을 좀 날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헬륨 풍선을 40몇 개를 불어요. 가스를 의자에 묶어서 친구들이 줄을 놓으면 잠깐 올라가서 한 10m 정도 있다가 구경 좀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런. 근데 이 사람이 4km를 올라. 네네네. 너무 그래서- 많이 묶었어. 그래서 비행사가 봐요. 조종사가. 그럼 공항 죽지 근처에서. 않나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총으로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올 내려오려고 생각이었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착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제탑에 신고가 되고 경찰 오니까 그걸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인상의 후보는 못했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도 될수 것들인데 없네. 실은 그걸 보면 좀 희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조롱하는 것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죽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실은 불편한 일이고요. 이제 왜 다윈상인가 하고 봤더니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유전자는 남으면 안 된다. 도태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여기에 다윈의 이름을 쓰는지 이제 다윈의 본인은 그 상이 자기 이름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 거 네, 싫어할 것 당연히. 같아요. 뭐랄까 조롱에 가까운 이그 노벨상과는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윈상은 그걸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네.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네.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이 29건 정도 미리 발생하고 더 작은 것은 한 300건 정도 미리 발생한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안전한 사회는 300건 때 이미 캐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어. 그거 봐, 왜 그러지 저 말라고 사람들이 했었어. 바보라서 그래.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불안전한 시스템에서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남아야 어디가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윈상은 막 사망이고 뭐 그건 약간 흥미 위주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한번 인터넷으로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꾼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제가 호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멜번에 큰 차,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애를 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럼 보니까 운전석에서는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에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고안한 거지. 예. 그래서 권고를 내보냅니다. 헤비비 큰 차량은 후진 기어는 무조건 소리가 나게끔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개선 사항. 그래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빨리 자전거 놓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차고에다 넣고 이걸 딱 하다가 헬멧이 걸려요. 틈에.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 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틀 수 있는 그 고안해라, 이 기구를. 어린애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 헬멧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요걸 고안해내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발생하면 요걸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선진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사회죠. 이게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이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기 때문에 더 약간 비효율적이고 더 불편한 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다윈 상황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을 만약에 교수님이 만드신다면 그 상의 이름은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식겁상이에요. 식겁했어요. 와, 이런 일이 발생해. 나 죽을 뻔했어. 이제 니어미스인데 실은 니어미스라고 해서 발생하기 직전. 니어미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한글로 이제 식겁상인데 우리가 욜로는 있잖아요. 네.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요도거든요. You only die once. You only live once에서 You only die once. 너는 단 한 번 죽는다.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한글말로는 좀 요도 이래서 좀 애매한데 그리고 가실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가시는군요. 근데 제 생각은 제일 위에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했던 허점에 함정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자. 요도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2번, 3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힘든 시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1월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 한 2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전쟁의 특성은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품절나고 그랬죠.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 그래서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 예. 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 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되게 비슷하다.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이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 진짜 전쟁터였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이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머리도 다 엉망이고. 그런데 와,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게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말라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 그러면 환자들이랑 너 접촉할 환자 거잖아.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 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좀 안 그 왔으면 병원에 좋겠다. 입원 환자 있다면서 못 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공포를 느꼈던 것 사람들이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코로나19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이게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 우리가. 그럼 그 코로나19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업계에서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출판계는 네. 오히려 약간 그 2020년, 21년에 매출이 좀 올라갔다는 보고가 오히려 있어요. 집에서 책을 더 많이 읽지 네네.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더 이상 할게 친구들이랑 없으니까. 못 나가고 여행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책은 이제 주문하면 집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쪽은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이 초토화됐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 캠퍼스. 말이 안 사실 돼.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깨닫게 돼서 2년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2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시 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시 뭔가 그 전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갭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T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MT 좀 가야지 너희들 지난 2년 반 동안 못 갔잖아. 근데 MT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끌어줄 선배가 뭐 후유증이 있구나. 어디로 뭐 돈을 걷어야 되나 뭐 하나도 애들이 모르는 거야.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전수가 되었던 거잖아요. 선배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복구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다 복구될지. 그 세대는 영원히 상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딱 그 3년은 그 상흔처럼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됐죠.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미개봉 중고폼이라고 그래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지만 중고가 돼버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버리고. 저희 딸도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 코로나 똑같죠, 시작돼서 그렇죠. 2년 지금 3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맞아요. 예.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를 약간 이제 싫어해요. 예, 예. 부끄러운 것, 쌩얼을 보이는 맞아, 것의 맞아요, 부끄러움으로.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때는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의 사회는 제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제가 상상만 겨우 해볼 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저는 올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겸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굉장히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면서요. 이제 다 그리고 듣고 왔고 저도 옛날에 또 몇 번 가봤지만 많다면서요. 누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없었어요? 관광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잡이 직장을 없어진 잃었구나.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뭘 시작하면 하고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훨씬 돈이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배달.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저희가 가 있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참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재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같은 파도가 치면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희한하게 가정폭력 또 영아 살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도망갈 데가 없고 없죠. 예,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기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미 종식돼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또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화되는 거죠. 종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생각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완전히 종식이란 완전히 무엇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내 친구 종식이야. 이제 익숙해요. 뭐지 김종식인가? 뭐 잠깐 생각했는데 전쟁은 끝날 것인데 이제 전에 작년인가 제가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제 그런 전염병 팬데믹만 연구하시는 뭐 뉴욕의 무슨 학자신데 그분이 모든 팬데믹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제 보신 결과 뭐 로맨스의 폭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맨스 대폭. 네, 로맨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는 갑자기 사랑을 더 많이 런던도 2차 세계 때 폭격 받은 뒤에는 네. 그 폭탄 떨어진 뒤에 일상적 생활을 하더라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환희가 있으니까. 역으로 그런 더 평범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살아남았다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아요? 네, 그죠. 유혈이 낭자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 막 냉동 트럭에 막 시체들이 막 실려 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끔찍하게 겪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좀 팬데믹 이후의 감수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언제나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번 코로나도 그 예지만 변화의 시대. 뭐가 많이 바뀌고 뭐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중요해진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그런 거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이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변화의 특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은 그 속성상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플라스틱도 존재하지 않았고 30년대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이후 어떤 미래가 올지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거든요. 결국 이 물질이 세상을 뒤덮을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따라서 이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때로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챙기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 챙기고 나면 사실 변하는 걸 찾기도 쉽거든요. 맞아요. 저는 결국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떠한 장벽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결국에 바뀌지 않는 거는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계속 잡아주는 존재들이기도 했고 그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일은 뭐 생각해요.